자, 자료를 점송하다 보면 오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한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리티 비트가 있고 하나는 해밍 코드가 있어요. 여기서 페리티 비트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페리티 비트는 일단 에러를 검출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검출하는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보시다시피 7개의 비트는 자료를 전송하는 비트, 즉 아스키 코드로 자료를 전송하고 하나의 비트를 추가해서 페리티 비트로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료를 보내다 보면 7개의 비트, 그 0과 1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요. 뭐 이렇게 7개, 그쵸? 이렇게 돼서 만약 얘를 짝수 페리티 비트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춰줘야 돼요. 여기다가 0을 쓰면 짝수가 되겠네요. 그죠? 또는 홀수 페리티 비트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1을 쓰면 홀수 페리티 비트가 되겠네요. 그죠? 즉 1의 개수를 짝수냐 홀수냐를 판단을 해서 첫 번째 자리에 짝수에 맞게끔 또는 홀수에 맞게끔 자료를 전송하게 되면 중간에 자료가 날아가다가 이 자리가 0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홀수가 날아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짝수가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 오류다 라고 검출을 해주는 게 바로 페리티 비트예요. 그런데 페리티 비트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지금처럼 오류가 한 군데에 났을 때는 오류가 났습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랑 여기가 두 군데 다 오류가 났어요. 그렇게 되면 오류를 파악할 수 있기가 조금 어렵게 되겠죠. 즉 짝수계로 오류가 발생했을 땐 페리티 비트에서도 체크를 하지 못한다. 아무튼 이러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러를 검출하는 비트가 페리티 비트고 그리고 홀수와 짝수 페리티 비트가 있고 그리고 한 개의 비트를 페리티 비트로 사용하는데 아스키라는 코드를 통해서 7개의 비트는 전송용 또 한 개의 비트는 페리티 비트용 이렇게 전송을 하는 게 페리티 비트더라. 자, 반면에 해밍 코드는 조금 다릅니다. 해밍 코드는 오류를 검출할 뿐만 아니라 수정까지 해줘요.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산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더 어렵다. 그러나 우리 컴활 2급 문제에서는 이걸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종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해 주시고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1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관련하여 페리티 비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배운 내용 찾아볼게요. 4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4번. 페리티 비트는 몇 비트 사용한다고요? 그렇죠. 1비트 사용합니다. 맞죠? 다음 3번. 페리티 비트는 짝수와 홀수 등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할 수 있다. 보셨죠? 그죠? 다음 2번. 에러를 검출하는 비트이다. 맞죠? 그러나 만약 에러를 검출하고 수정한다 라고 하면 이건 틀린 말이 돼요. 에러 검출 수정은 해밍 코드라고 했죠. 그죠? 아무튼 2번도 맞는 내용이고 1번 보면 에러가 발생한 비트를 의미한다. 맞나요? 아니죠. 에러를 검출하는 비트지 에러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1번이 되겠네요. 참 쉬운 문제였어요. 그죠? 자, 다음은 인터넷 명령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령어는 여기 나와 있는 표의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겠지만 일단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제가 이렇게 추려봤거든요. 이 정도의 내용만 알아두셔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핑은 선로 점검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로를 점검하더라. 통신 선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즉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핑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IP 컴피그는 IP 주소 확인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컴퓨터에 내 컴퓨터에 IP 주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IP config라는 명령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트랙 서트는 경로 추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제가 풀이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정된 네트워크에 도달할 때까지의 경로와 정보를 각각 추적하는 명령.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경로 추적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핑, 선로 점검, IP 콤피그는 IP 주소 확인, 트랙 서트, 경로 추적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제로 실행하면서 여러분들 뇌리에 박힐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봤던 실행창입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R 키를 누르면 나타나죠? 여기에 cmd라는 명령을 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명령 프롬프트, 즉 도스 상태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내 IP 주소를 좀 파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IP config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IP 주소거든요. 저는 가상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여러분들 IP 주소다.
뭐 저번에 설명해드렸다시피 IP 주소는 IP 버전 4와 IP 버전 6 두 가지가 다 검색이 되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게 바로 IP 주소예요.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뭐라고 쳤나요? IP config 이렇게 썼었죠.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쓰면 IP 주소 외에도 서브넷 마스크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 등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표에다 적어놓진 않았지만 특정 인터넷 주소에 그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nslookup이라고 해서 이렇게 nslookup을 쓰고 www.naver.com 이라고 쓴 다음 엔터를 치면 네이버 주소의 IP 주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두 개. 그쵸?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이버 주소는 왜 이렇게 두 개나 있냐면 사람들이 막 몰릴 것을 대비해서 똑같은 사이트를 거울처럼 하나 복사를 해놨어요. 이런 걸 미러링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조금 이따 문제로 풀어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 네이버까지의 주소를 제가 경로를 추적을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쳐보면 돼요. 트랙 서트라고 한 다음에 네이버 주소를 이렇게 써보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에 의해서 네이버까지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친다면 제 IP 주소가 보여지기 때문에 보안상의 위협이 있어서 직접 엔터를 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럼 네이버까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핑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제가 이제 특정 위치까지 신호가 잘 전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핑이라고 쓰고 제가 사용하는 허브의 주소는 192.168.0.1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공유기를 사용하거나 내지는 허브를 사용한다면 보통은 이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신호를 보내보면 여기 허브의 주소, 여기 IP 주소 보이죠? 그리고 응답 시간, 그죠? 그리고 응답 그 손실률 등이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핑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상한 주소를 제가 여기다 아무거나 적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주소를 써보면 여기까지 돌아오는 신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연결되는 신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컴퓨터로 신호를 보냈다가 돌아오는 신호를 파악해서 그 선로가 멀쩡한지 멀쩡하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핑, 즉 선로 점검하는 핑이라는 명령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다만 뭐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 한번 보면서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2번 윈도우 7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원격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작동 여부 사용할 때 옳은 거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 아니겠습니까? 선로 점검? 맞죠? 나머지 뭐 이거는 경로 추적, 이거는 IP 주소 확인, 레지 에디트는 레지스트리 편집기 기억나십니까? 그죠?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113번 조금 한번 실행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핑이라는 명령을 수행한 후에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혹시 보셨나요? 한번 창을 띄워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핑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쵸? 자, 보시면 대상이 되는 IP 주소의 호스트 이름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대상해주는 IP 주소. 그죠? 다음 전송 신호의 손실률 어디 나와 있죠? 얘가 손실률이거든요. 사실 여담이지만 비가 오는 날에 핑이라는 명령을 특정 네트워크로 찍어보면 이 숫자가 높아져요. 그렇죠? 아무튼 이 손실률이 요거고, 그 다음 전송 신호의 응답 시간 어디 있어요? 여기 1ms 나와 있죠. 그죠? 밀마나 ppm에서 밀리세컨드. 그죠?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와 DNS의 IP 주소. 이거는 어디서 확인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핑이라는 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IP config라는 명령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접어두고 이제 언어 번역과 관련된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프로그래머로서의 꿈이 있다면 이 부분은 원리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일단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번역기가 보통은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컴파일을 통해서 그것을 링킹, 즉 연결을 시킨 다음 주격 장치에 적재를 하거든요. 그 적재된 것을 불러오기, 즉 로딩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형태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실제 프로그램도 이렇게 돌아가더라. 그래서 요 순서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한 프로그램을 번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링킹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격 장치로 불러오기 하고 로딩 불러오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 이러한 순서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 이제 번역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번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 표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단 쉬운 어셈블리 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어셈블리 언어라고 하는데 이 어셈블리 어는 어셈블러를 통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줘요. 그러니까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어셈블리 어는 무엇으로 번역하느냐? 어셈블러로 번역합니다. 그렇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요 부분이거든요.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얘네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컴파일러는 한 번에 번역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원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프로그램 막 만드는 걸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줄이 됐던 간에 한꺼번에 싹 번역을 해주는 게 바로 컴파일러고요. 인터프리터는 좀 달라요.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합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돌아오는 대답 하나. 또 여기 하나, 또 돌아오는 대답 하나.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번역하다 보니까 즉각 반응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인터프리터를 다른 말로 대화형 번역기라고도 해요. 내가 보내고 주고 대화형,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뭐 따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코딩된 자료를 실행하기 전에 뭘로 잠깐 만드느냐 하면 목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잠깐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실행해줘요. 그러나 인터프리터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실행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속도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컴파일러는 한 번에 번역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요. 뭐에 비해서요? 인터프리터에 비해서. 왜?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당연히 컴파일러가 빠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 즉 코딩하는 단계에서는 인터프리터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코딩된 자료가에서 이렇게 만약에 요 줄에 오타가 있었어요. 여기에 오타가 있었어요. 여기에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한 번에 번역하다 보니까 여기 오류를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데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하다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오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바로 오류를 제깍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번역 단계, 그러니까 코딩 단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상황을 다른 말로 디버깅하기가,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오류를 버그라고 하거든요. 그런 버그를 찾기가 쉽다. 뭐가요?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기억을 좀 확장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도 쉽게 기억하시려면 컴파일러는 한 번에 목적 실행,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그냥 실행.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외우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자, 관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4번 문제. 다음 중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볼게요. 자, 1번. 컴파일러는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기계어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맞나요? 그렇죠. 컴파일러는 한 번에 목적 실행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컴파일러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다음 2번.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을 입력받아 기계어로, 즉 목적 프로그램으로 생성하고 이를 실행한다.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인터프리터는 프로그램을 입력받아서 기계어, 즉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걸 생성하지 않고 바로 실행한다 그랬어요. 그쵸? 이건 올바른 말이 아니겠네요. 그죠? 다음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라는 언어 번역기에 의해 기계어로 번역된다. 맞죠? 특징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죠? 4번.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종류 등이 있다. 뭐 이렇게 어떤 분류인데 사실 컴파일러 하면 이제 C 언어, 자바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는데 제가 그 종류까지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 등등등이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올바르지 않은 말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컴퓨터 범죄와 관련된 그리고 기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특정 단어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 범죄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니핑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니핑은 이제 킁킁거리다, 냄새를 맡다 라는 뜻이라고는 하는데 얘는 이제 사실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에서는 엿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타이핑할 때 옆에서 누가 엿볼 수 있죠. 그것도 스니핑의 일종이에요. 아무튼 엿봐서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것을 스니핑이라고 하고, 스푸핑은 속이기, 속임수라는 뜻인데 마치 정보를 보낸 것처럼 내지는 정보를 위변조해서 속임수를 주는 것을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웜이라는 단어는
벌레라는 뜻이거든요. 거머리나 아메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스로를 끊임없이 복제해서 이게 포인트예요. 복제해서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켜요. 그래서 서로 막 복사하다 보니까 벌레가 여러 개가 막 생기다 보니까 파일이 커지겠죠. 그게 웜이고요. 그 다음 이제 백도어는 다른 말로 트랩도어라고도 하는데 백 무슨 뜻이에요? 뒤, 도어 무슨 뜻입니까? 문이잖아요. 그죠? 예, 뒷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도어는 해킹에 취약한 부분을 일컫는 용어 내지는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신호를 백도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는 마치 겉으로 봤을 땐 아무 해가 끼치지 않는 것처럼 있다가 갑자기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말해요. 아니면 실제로 트로이 전투에서 있었던 그 목마를 트로이 목마라고 하잖아요. 선물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있다가 그 안에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문을 열어줬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영화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게 이제 트로이 목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15번. 다음 중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보안의 위협 행위는 뭡니까? 스니핑 아니겠습니까? 엿보기, 그죠? 자, 스푸핑, 훔치기, 백도어, 뒷문, 키로거는 키의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 기록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얻어내는 걸 키로고라고 합니다.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116번. 다음 중 감염 대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연속으로 자신을 복제한대요. 요만큼만 보시면 되겠죠. 복제한다. 뭡니까? 웜이 되겠죠. 그쵸? 웜. 그죠? 정답은 1번이 되는데 해킹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원래 해킹은 착한 뜻이었는데 뜻이 약간 번질돼서 뭔가를 이제 파괴하거나 뭔가를 훔치거나 이런 나쁜 행위로 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스푸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훔치기. 그리고 이제 스파이웨어는 스파이 아시죠? 개인정보 훔쳐내는 아니면 어떤 정보를 훔쳐내는 그 스파이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를 훔쳐가는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그래서 스파이웨어는 다른 의미가 되겠죠. 아무튼 116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든 악성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예,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웜. 악성 코드죠. 이건 스스로를 복제해서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거니까 악성 코드 맞고요. 트로이 목마. 아닌 척하고 숨어있다가 갑자기 활동하는 거. 그쵸? 이것도 악성 코드 맞고요. 드로포가 뭐냐 하면 얘는 이제 그 드롭이라고 해서 뭔가를 떨어뜨리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바이러스를 떨어뜨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드롭하는 역할을 하는 게 드로퍼의 역할입니다. 얘네도 악성 코드의 일종이에요. 그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어월은 한글로 뭐라고 하느냐면 방화벽이라고 하거든요. 제어판 보실 때 기억나십니까? 파이어월은 방화벽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방화벽. 그래서 파이어월은 악성 코드가 아닌 게 되겠죠? 그러면 악성 코드가 아닌 거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요. 그죠? 자, 118번부터는 어떤 상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럼 1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 용어로 오는 것은 다음 한번 볼까요? 특정 사이트로 동시에 많은 이용자들이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복사해 놓은 사이트. 아까 네이버 주소 2개 보셨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복사해 놓은 사이트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거울 사이트라고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러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피싱은 선생님 무엇입니까? 피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고 하셨을 텐데 얘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 프라이빗 있죠. 개인정보 하고 피싱하고 합성어예요. 2개가 합쳐질 거예요. 개인정보를 낚시한다 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빼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피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등이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포털 사이트고요. 유비쿼터스는 사실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속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얘는 이제 그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에 왜 그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시동 걸거나 아니면 보일러 전원을 켜거나 이런 IoT 기술이 전부 다 유비쿼터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내용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19번. 다음 중 와이파이나 3G나
LTE망을 통해서, 무선통신망을 통해서 음성을 전송하는 인터넷 전화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아는 것들부터 먼저 추려볼까요? IP 버전 6? 이건 IP 주소의 일종이죠? 아니죠, 그죠? TCP/IP? 이거는 인터넷 프로토콜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게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1번 IPTV는 인터넷으로 TV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TV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인터넷 TV다.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모바일 보이스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해서요. 모바일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인터넷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인터넷 전화에 대한 설명은 뭡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 M자를 빼고도 VoIP라고 되어 있는 말 자체가 인터넷 전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3G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서 보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120번. 다음 중 뉴스, 드라마, 영화, 게임 등과 같은 다양한 영상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알고 계시죠? 요거 VOD입니다. 비디오 온 디맨드. 주문형 비디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1번 뮤직 온 디맨드. 주문형 음악, 주문형 뮤직. 그리고 2번 랜, 근거리 통신망 기억나시죠? 정보통신 규모에서 배웠던 부분이고요. 다음 4번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서 그 왜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그 방송을 보는 DMB 있잖아요. DMB. 우리 차에서 많이 나왔던 그 DMB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설명은 주문형 비디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121번. 다음 중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여러 번 사이트의 주소를 순서대로 보관하는 기능이다. 그죠? 뭐에 대한 설명이냐? 찾아보시면 1번 북마크는 즐겨찾기예요. 사용자가 자주 가는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고 북마크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즐겨찾기고, 히스토리는 역사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번 페이지라고 한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여러 번 페이지라는 기능을 찾아보게 되면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게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1번에 대한 설명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캐싱이라는 말은 캐시 메모리 기억나세요? 캐시 메모리의 역할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하다 보면 네이버 로고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이 네이버 로고는 맨날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건 다운로드 받았다가 여기 접속하는 순간 그냥 보여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운로드 할 때 접속하는 속도를 조금 줄이기 위해 미리 다운로드 해놨다가 딱 접속을 했을 때 보여만 주는 것. 즉 결국 인터넷을 연결할 때 속도 차이를 극복해 주는 것이 바로 캐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나오니까 따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캐싱이라는 개념은 속도차 극복. 그 다음 이제 쿠키라는 건 먹는 쿠키가 아니라 우리 왜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을 했을 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디로 가느냐? 쿠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을 누르면 쿠키라는 곳에 저장이 되더라. 그래서 얘는 쿠키는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값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를 쓰면 편한데 해킹당할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여러 번 사이트의 주소를 순서대로 보관하는 기능은 바로 히스토리, 열린 페이지, 여러 번 페이지가 되겠죠.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터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셨는데, 이러한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 문자 코드 방식을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 코드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얘네 셋 다 사실은 그 영어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제에서는 요 정도밖에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BCD는 6비트예요. 6개의 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ASCII는 7비트입니다. 그런데 얘는 통신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EBCDIC는 8비트예요. 제가 이렇게 따로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 쓰면서 외울 수 있게끔 하려고 따로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BCD 6비트, ASCII 7비트 통신용, EBCDIC 8비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ASCII예요. 왜냐하면 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즉 미국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들을 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ASCII 7비트 통신용, 요거는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사실 뜯어보면 7개의 비트를 사용하는데 3개는 존비트로 사용하고 4개는 디지트라는 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페리티 비트로 사용합니다.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해. 아까 페리티 비트 보실 때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되면 총 8개의 비트를 사용하겠죠? 그죠? 아무튼 뭐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1비트를 추가해서 확장 아스키라는 걸로 사용하기도 해요. 얘는 특이하게도 하나의 비트가 추가됐기 때문에 8개의 비트를 사용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스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22번. 아스키 코드는 한 문자를 표시하는데 7개의 데이터 비트와 1개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다. 앞서 설명한 내용이죠. 다음 중 아스키 코드로 가능한 문자의 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아스키의 비트가 몇 개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아스키는 7개의 데이터 비트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즉, 아스키는 2개의 숫자를 표현하는 비트가 7번이 곱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즉, 아스키는 2의 7승이에요. 그럼 2를 7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몇 개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냐면 128개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23번. 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에서 정보 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다. 그리고 이 코드는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짓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과연 이 코드는 무엇입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왜냐하면 BCD 6비트, 아스키 7비트 통신용. 기억나시죠? EBCD IC 8비트. 바이너리는 이진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즉 비트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124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찾아볼게요. 1번. 7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할 때는 페리티 비트를 포함하여 8개의 비트로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2번 데이터 통신을 고려한 코드이다. 맞죠? 자, 다음 3번.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아까 문제 보셨죠? 122번에서 그죠? 정답. 그 122번에서 문제 봤다시피 2의 7승, 즉 7개의 비트를 표현하기 때문에 128개 맞죠? 다음 4번. 페리티 비트를 이용한 오류 검출과 오류 교정이 가능하다? 페리티 비트는 오류 교정이 가능합니까? 아니,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제가 알려드렸던 요 124개의 문제만 익혀주시면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은 쉽게 맞을 수 있으니까 요 문제들 한 문제도 빠짐없이 잘 숙지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즐거운 내용으로 다시 수정해서 두 번째 과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